1492년 신대륙 발견. 그때 다른 나라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1492년은 유럽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됩니다. 이해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이슬람 세력인 그라나다 왕국이 기독교 연합군에 의해 정복되면서 약 800년에 걸친 이슬람 지배가 종식되었습니다. 그라나다 정복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중세 유럽의 종결과 근세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그라나다 정복은 스페인의 레콩키스타, 즉 이베리아 반도를 되찾기 위한 기독교 세력의 재정복 운동의 완성을 상징합니다. 레콩키스타는 8세기 초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한 이후 약 800년 동안 지속된 투쟁이었습니다. 기독교 왕국들은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협력하거나 때로는 경쟁하며 점진적으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라나다가 1492년 1월 2일 함락되면서 레콩키스타는 마침내 끝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이슬람 세력은 이베리아 반도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스페인은 통일된 기독교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스페인 통일을 이끈 주역은 카스티아 왕국의 이사벨 여왕과 아라곤 왕국의 페르난도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결혼을 통해 양 왕국을 통합하고 기독교 왕국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라나다 정복은 단순히 영토를 되찾는 것을 넘어 스페인의 정치적 통합과 왕권 강화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스페인의 국력을 하나로 집중시켜 이후 대항해 시대와 식민지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라나다의 함락은 유럽사에서 중세의 종결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으로도 평가됩니다. 중세는 일반적으로 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시작되어 약 1000년 동안 지속된 시기로 간주됩니다. 이 시기는 주로 봉건제와 교회의 지배, 그리고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갈등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러나 15세기 말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중세의 종식을 알렸습니다. 그라나다 정복과 더불어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인쇄술의 발전, 르네상스의 확산 등이 근세를 여는 서막이 되었습니다. 그라나다 정복은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오랜 갈등이 마침내 종식되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 문화와 학문은 여전히 그라나다와 이베리아 반도 전역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슬람 건축 양식과 과학, 철학, 문학은 기독교 세계에 영향을 미치며 르네상스 시대의 지적 풍요로움에 기여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라나다의 아람브라 궁전은 이슬람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는 유산으로 남아있으며 당시의 이슬람 학문은 유럽 학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제공했습니다. 그라나다 정복 이후 스페인은 대항해 시대에 돌입하며 새로운 세계를 향한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에 도달한 사건은 스페인이 세계사의 중심에 서게 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스페인의 국력 확장을 넘어 유럽 전체의 정치, 경제, 문화적 지형을 바꾼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대륙에서 금과 은이 유럽으로 흘러들어오면서 유럽 경제는 비약적인 변화를 맞이했으며 스페인은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했습니다. 또한 그라나다 정복과 같은 사건들은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적 사고의 부상을 촉진했습니다. 인쇄술의 발명과 확산은 지식을 대중화시키고 종교적 교리와 전통에 의문을 제기하는 새로운 사상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중세의 신학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 중심의 철학과 과학적 탐구로 전환하게 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라나다 정복의 결과는 긍정적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가톨릭 군주는 이슬람 세력뿐만 아니라 유대인에 대한 박해를 강화했습니다. 1492년 스페인은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추방당할 것을 강요하며 사회적 다양성을 억압했습니다. 이는 스페인 내부의 단일성을 강화했지만 동시에 수많은 지식인과 상인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결국 1492년 그라나다의 종식은 단순한 정복 이상의 역사적 상징성을 지닙다. 이는 스페인 통일과 기독교 왕권의 강화, 중세의 종결, 그리고 근세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정치적 통합과 새로운 세계 탐험의 발판이 마련된 이 시점은
유럽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이후의 세계사를 형성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1492년 유럽은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으며 문화와 과학이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유럽의 인구는 약 5천만 명에서 6천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은 1492년 조선 왕조의 시기로 세종대왕의 통치가 끝난 후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조선은 유교를 국가의 이념으로 삼고 문화와 과학기술이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조선 중기의 시기로 성리학이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농업 중심의 사회였으며 인구는 약 1,50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일본은 1492년 당시 에도 시대의 시작 전으로 무가정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일본은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적이었고 내부적으로는 각 지역의 다이묘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유럽의 탐험과 식민지 확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인구는 약 1,0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 시기는 일본의 통일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1492년 당시 중국은 명나라 시대에 접어들어 있었습니다. 명나라의 황제는 정통성을 강조하며 중앙집권적인 통치를 강화하고 있었고 중국의 장보고 정화선단 이후로 해양 탐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면서 외부와의 교류가 제한되었습니다. 이 시기 중국은 내부적으로 안정된 상태였지만 외부의 변화에는 둔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중국의 경제와 문화가 번영하던 시기였고 1492년 당시 중국의 인구는 약 1억 명에 달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명나라의 통치 아래에서 중국은 대외 무역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492년 당시 미국 대륙은 원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약 500만 명 정도로 유럽의 탐험가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그들만의 문화와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콜럼버스의 도착은 원주민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며 이후 유럽의 식민지 확장과 원주민의 대량 학살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1492년은 유럽, 아시아, 아메리카 대륙에서 각각 다른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있으며 각 지역의 역사적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해로 평가됩니다. 1492년은 또한 포르투갈과 스페인 간의 대항해 시대의 경쟁이 본격화된 시점으로 이 시기에 포르투갈은 아프리카 연안을 따라 인도와 동남아시아로의 항로를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무역을 통해 막대한 풀을 축적하고 있었으며 이는 유럽의 경제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은 1511년 말라카를 점령하여 동남아시아에서의 무역 거점을 확보하였고 이는 중국과의 무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페인 또한 1492년 콜럼버스의 항해 이후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이후 필리핀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유럽의 식민지 확장과 무역 네트워크의 형성을 가속화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1492년은 이베리아 반도의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이 끝나고 가톨릭 국가들이 해양 탐험에 나서기 시작한 시점으로 이는 유럽의 해양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유럽의 대항해 시대는 단순한 탐험을 넘어 식민지 확장과 자원 착취로 이어지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